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브랜딩의 저자인 양문성 컨셉추얼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글로벌 브랜딩이라는 우리에게 꼭 네. 필요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오늘 네. 많은 꿀팁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을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 글로벌 그 진출을 네. 많이 도우셨던 일을 하셨었는데요. 네. 먼저 브랜드라는 게 뭔가요? 브랜드는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브릿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리, 네. 브릿지. 다리. 처음 이런 정의를 내리신 분은 없었는데 독특하네요. 왜 그런 네. 정의를 저희가 이제 컨셉추얼이라고 하는 컨셉 회사를 만든 이유하고도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를 기업이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비자 머릿속에 뭐를 이렇게 심어야 한다? 각인시킨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말도 각인해서 온 말이니까. 맞아요. 원래 출발은 그런 거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현대사회의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 이상 소비자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매체도 너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도 옛날처럼 TV 하나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소비자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소비자 머릿속에 이것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브랜딩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브랜드를 짤 때 만들 때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말로만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소비자라는 말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바이어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은 생활자이고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유저라고 해요. 그러면은 바이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빅바이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의 개념은 큰 유통기업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어가 중요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중요해라고 하면 큰 물량을 사는 큰 유통회사가 제1 고객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러다 보니까 다 유통회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소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불편해하고 있지를 알아야 그걸 개선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제품을 솔루션으로 제안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용자로서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상식과 습관을 기업 쪽에 알려주는 게 저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좀 친구 같은 느낌으로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를 공유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공유자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되게 기업 쪽에서 어떤 이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좀 이 잘못된 좀 약간 후킹하기 위해서 과장된 어떤 행동이나 메시지를 쏠 때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과거 대비해서 훨씬 더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브랜드는 내 거이기도 한데 그 나를 대변해 주는 건데 네네. 내가 좋아하는 이 브랜드를 훼손시켰어. 화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줄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쓰는 그래서 엄청나게 과거보다 강력하게 불매하고 그 지속력도 강하죠.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버리고 심지어 로고를 지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보고 너 왜 그거 써? 라고 비난하기까지 하는 거죠. 강력해졌네. 왜냐하면 내 아이덴티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브랜드는 기업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브랜드가 공유자산이라는 점을 알고 공유자산입니다. 기업이 활동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브랜드를 미디어이자 플랫폼이자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플랫폼, 커뮤니티. 네. 다 각자 다른데 네. 어떻게?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에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신문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일방향으로 전파됐다면 최근에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제안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메시지와 의미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미 소통이 일어난 상태고 심지어는 너 그거 들어봤어? 어떤 브랜드에서 이걸 했다는데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생각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돈줄을 내주자. 그래서 그 브랜드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거기서 전파된 내용이 소비자들끼리도 막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현대사회에 강력한 미디어의 역할을
브랜드가 한다. 그 브랜드는 때때로 온라인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가상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브랜드와 관계된 많은 관계자들이 모이는 가상의 공간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보면 컬리를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온라인상에서 나는 컬리를 이용해서 뭐를 했어요? 뭐 레시피를 공개해요. 이런 것들이 컬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 인스프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스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커뮤니티가 생기기도 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상품 메시지가 공유되고 확산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환되기도 하는 거죠. 의미와 가치가 공유되기도 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면 그게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네. 애플바. 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도 플랫폼이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기죠. 나이키 러너 네트워크. 그죠. 뛰는 러닝 커뮤니티도 그게 어떤 복장과 행위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기도 하죠. 지향점이 같잖아요. 브랜드가 다양한 네.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확장되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멋진 일이신데 네. 사실 한국에 브랜드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네. 컨셉추얼이라는 회사는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음. 이것이 강점이 아니 우리는 이런 점이 좀 달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기업 쪽에 만나고 다니면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소비자의 상식을 팝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을 팝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상식을 왜 팔아? 근데 사실은 이게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특정 화장품 회사나 패션 회사나 혹은 식품 회사가 있다라고 치면은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만 알고 화장품의 도사죠. 식품 회사는 식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실제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르고 무엇을 입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잠시만요. 저희가 소비자들이 실제 스킨케어를 몇 단계로 바르는지, 무엇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먹는 부분에서는 왜 이런 친환경 제품과 비건 제품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소비를 안 하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사람은 불편한 걸 싫어하거든요. 옷 입는 것도 실제 과거 패션 회사랑 할 때 수십 년 패션을 한 회사들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옷장 속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소비자 옷장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찍어서 보여주고 셔츠가 몇 벌, 바지 몇 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빅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소비자의 옷장 속을 본 적이 없다. 늘 런웨이에 있는 모델들 이태리에 있는 런웨이에 서 있는 유명 패션쇼 우리가 큰돈 내고 가서 보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옷장 속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되게 상식적인 정보를 줄 때마다 그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이사님도 혹은 팀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로 마케터인 걸 입고 나는 뭘 먹지? 나는 뭘 입지? 내 옷장 속에는 뭐가 있지를 풀어보니 나도 그런 거였네. 그러네요. 그 상식의 힘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도 같은 사회,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통의 생활 방식 이거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상식을 전달해주면 그게 오히려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처럼 그 부분이 바로 발밑에 있는 그 상식이 안 보이고 맞아요. 저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프레타포르테 오토쿠테르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할리우드 이런 것만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패션 하시는 분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패션 쪽 좀 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패션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인들의 입을 거리에 대한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기업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아니라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변인 같은 느낌이시네요. 약간 사이드로 치면은 소비자의 관점에 서서 계속 기업들에게 얘기해주는 이야기해주는 말을 통역해주거나 소비자의 니즈를 알려주는 사람. 생활을 알려주는 이렇게 바꿔도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상식을 알려준 것처럼 미국 시장을 우리가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뭘 바르고 있었어? 무엇을 바르고 있다가 K뷰티의 어떤 상품으로 대체를 한 거야? 혹은 한국의 K푸드를 먹는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미국인들의 냉장고 안에
들어간 거. 팬트리 안에 쟁여템으로 쌓이는 K푸드의 아이템은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걸 저희는 찾는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세계 소비 시장을 장악하거나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나간 히트 상품을 만들거나 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류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따라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바르고 싶은 제품들이 되었어요. 네. 이제 그 제일 요즘에 핫한 K뷰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활약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K뷰티들이 시장을 넓혀가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선두주자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사실은. K-팝. 네네네. 사실은 한국에서 전 세계의 가장 넓은 영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 K-팝. K-팝.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공시킨 게 K 콘텐츠, 영상 콘텐츠. 드라마는 스토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K-팝 성장한 거는 무대 위에서의 되게 화려한 환타지를 보여주거든요. 일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게 인간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생겼잖아요. 춤도 잘 치고. 인간이 아닌 일반인이 아닌 다른 계열의 약간 IP 캐릭터 같은 거예요. 만화 만찢남이라고 하잖아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지 내 옆에 친구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생활 속의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일상적으로 먹는 점심 식사 먹는 거. 저녁 때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친구 뭐 둘이 머리 잡고 이게 난 요즘에 고민이야. 그러면 소주 한 잔 먹고 톡톡톡 어깨 두드리고 뭐 소맥도 타먹고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김치찌개 자글자글 먹고 삼겹살도 막 구워 먹고 이 영상에서 나가니까 이게 전 세계로 송출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는 뭐야? 와 되게 맛있게 먹는다. 야, 그리고 저 소주는 뭘 섞어서 먹고 그래?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K-팝이 약간 동경, 환타지 이런 느낌이라면 K-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한국인들의 일상과 일상 풍경, 일상 먹거리, 일상 입을거리 이런 것들이 노출된 거예요. 물론 좀 멋지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는 뭘까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해서 찾기 시작한 거죠.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야 그거는 무엇야 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이거는 어디서 사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먹는 거야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통이죠. 바이어, 큰손 바이어. 유통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야 그것 좀 우리 보내줘, 찾는 사람이 많아, 좀 우리 물량 얼마큼 보내줘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막 요청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뭐 아프리카에서 1000개씩 보내달라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요청이 올 정도예요. 이제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거품이 다 꺼진 이후에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거죠. 물량은 한국의 10배를 생산했는데 중국 시장이 죽으니까 일본 가자, 그 다음에 미국 가자, 유럽도 가자, 동남아도 가자 이러면서 전 세계로 이게 K뷰티가 확산되게 된 부분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K-드라마의 힘으로 K푸드 식당들이 생기고 K푸드의 완제품들이 팔리고 불닭 같은 이런 또 재밌는 챌린지? 상품들이 이제 틱톡을 통해서 또 거대하게 확산되고 이러면서 먹거리와 한국의 먹거리와 관련된 일상 문화, 사회, 먹는 놀이 이런 것들이 같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T 같은 경우는 거의 탑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의 전 세계의 커버리지를 갖고 전 세계에서 2등이고 1등은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미국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프랑스를 제끼기까지 했죠. 일본에서는 한국 1등. 네, 한국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적과 성과를 내고 있네요. 아마 모든 기업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실패도 되게 많이 하고 이쪽 시장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이쪽 시장에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 말하는 글로벌 브랜딩, 이거 한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글로벌 브랜딩이란 무엇이다? 글로벌 브랜딩이란 로컬라이제이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죠. 현지화의 총합이다. 결국은 현지화 없는 글로벌은 허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시애틀에 있는 본사의 그 맛을 느끼려고 먹는다. 서울에서도 시애틀의 그 맛을 느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일본의 스타벅스가 되게 오랜 시간 10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손을 들고 일본 시장에 맞춰서 되게 마일드 로스팅한 커피로 연한 커피 이런 것들을 했다고도 들었고 또 하나는 차 메뉴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달달한 막 프라푸치노 같은 류의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런 것들을 엄청 일본 시장에서 많이 밀어서
사실은 이렇게 흑자전환한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가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똑같은 커피 맛, 똑같은 메뉴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타벅스도 나라마다 다 다른 어떤 것들은 갖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구성할 거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하죠. 이태리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데모를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이태리는 커피가 쌀 같은 건데 우리 신성한 우리의 커피의 원조국에 스타벅스가 감히 자본주의의 이상한 커피를 들고 온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스타벅스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태리의 커피 문화를 충분히 반영해서 매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밀라노나 이런 곳에 이제 거기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거든요. 이태리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면 이렇게 에스프레소 바가 중심에 형성이 돼 있어요. 에스프레소를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약간 에스프레소 바 같은 느낌을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문화적인 존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 가면은 약간 레스토랑 같은 느낌을 막 내기도 해요. 바게트 빵을 버거 드신 빵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아스타엑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태권브이 같은 그런 캐릭터를 로널드 대신에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프랑스에 갈 때는 또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 들어올 때. 거기에서는 그럼 우리가 100% 프랑스 농산물과 고기를 우리가 이 로컬 지역의 것을 100% 쓸게 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 진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K-팝 데몬 헌터스 네. 때문에 뭐 냉동김밥 같은 게 막 맞습니다. 유행하고 그다음에 가시 유행하고 다양한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미국인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먹거나 우리나라 패션을 할 때 자부심도 느끼고 굉장히 국뽕 같은 국뽕이 예. 샤워죠. 그래서 되게 국뽕이 기분이 샤워죠. 좋아하고 네네. 막 이렇게 역시 한국이 이제 옛날과 이상이 달라졌어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더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윤사마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H.O.T도 있었고 한번 한류혁명이 한번 유행한 그쵸. 적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폼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유행하지 못했는데 네. 이게 단지 한 번 지나가는 유행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될 것인가 라는 그 기로점에 있다고 이렇게 책에도 있는데 네. 그 기로점에서 일시적 유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K-something, K-제품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책을 쓴 배경도 사실은 그런 점이 되게 걱정이 돼서 사실 쓴 거죠. 우리가 이미 중국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에서 윤사마는 일본에서 한번 제일 먼저 한류가 온 거는 사실은 예전에 일본에서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윤사마 붐이 지금도 있나? 없어요. 야, 한국 막걸리를 먹으러 그렇게 오더니 요즘에 안 오네? 언제부터 안 오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때는 그 명동을 일본 사람들이 가득 채우다가 다 빠져나가고 그게 다 중국 사람으로 대체되고 일본 사람이 오던 거에 몇 배 시장을 중국 소비자들이 만들어냈거든요. 한국이라는 타이틀만 달면 메이드 인 코리아만 달면 다 팔렸어요. 옛날에는 붙이기만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면 무조건 그렇죠. 그 우리가 유명한 그 보따리상 있잖아요. 그냥 물건만 만들면은 보따리상이 그 거의 컨테이너 박스로 사갔어요. 그러니까 만들기 바쁘게 팔려나간다? 불티난다? 뭐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무슨 브랜드가 어떻고, 야,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물건 만들어 팔기도 바빠. 공급하기도 바빠 이랬는데. 브랜드 중요성을 모르고.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한류 붐이 뭐 사드다 뭐다 해서 특히 아시아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그게 어느 날 신기루처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살아남은 브랜드가 누구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철수하고. 다 죽는 거예요. 갑자기 물건은 산더미처럼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보따리상도 안 오고 하는 총판들도 정부에서 싫어해.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 안 찾는 것 같아. 갑자기 사그라든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왜 떴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좋아하는지 우리 한국 제품을 일본 소비자나 그다음에 중국 소비자가 왜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없어요. 팔리니까 팔기 바빴잖아요. 우리는 이게 10년 만년 지속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사라져 버리니까 처럼 꺼지니까 왜 잘 팔렸는지도 모르니까 왜 안 팔리는지도 모르죠. 그럼 문제를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탈중국 할래, 우리 미국 갈 거야, 일본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초기에 일본 간 KB 초기에 미국 먼저 간 사람 혹은 남들 미국 할 때 나 우리 유럽부터 할 거야 이랬던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초기에 진출하신 분들. 그렇죠. 왜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네. 그런 곳에서는 되게 좋은 조건에 마진도 좋게 해서
떵떵거리면서 팔았죠. 거기 좀 잘 파는 것 같으니까 물건 더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돈 냄새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좀 시장이 빈 것 같아요. 성공 사례가 한번 나오면 한국 기업들은 정말 빨리빨리 민족답게 정말 빛의 속도로 따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비어있는 시장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가득가득 K뷰티 제품들이 차 있어요. 그리고 K뷰티 유통하는 샵도 있어요. 그러면 K뷰티 샵이라고 하면 다 한국 제품이잖아요. 그럼 한국 제품들 안에서 이번엔 이걸 써볼까? 다음엔 저걸 써볼까? 이런 정도의 개념이고, 어떤 브랜드를 딱 지목해서 소비하는 건 정말 손가락에 꼽는 거죠. 브랜드 각인이 되어 있지 않고 K뷰티 제품, 그냥 쓸 수 있는. K뷰티 샵에 가면 K뷰티를, 그리고 온라인에서 누가 추천하면 사서 써보고, 한국 화장품은 다 좀 마일드하고 내추럴하고 효과 좋고 가성비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아, 제형도 뭔가 가볍고 되게 쓰기 좋아 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한국이라는 타이틀만 걸려 있으면 이 소비 코드는 기대치거든요. 이 소비 코드가 그냥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한국 제품 이러면은 한국 제품이니까 다 이렇게 순하고 마일드하고 가성비 있고 쓸만한 제품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제품이나 별 다를 건 없다는 거죠. 거기서 경쟁하는 게 쉽진 않겠네요. 한국인끼리. 그러니까 초기에 비어있는 땅에 간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빨리 움직인 사람들, 정말 속도가 경쟁력이죠. 두 번째, 가성비는 원래 이제 유럽, 프랑스 화장품, 미국 화장품, 일본 화장품 이런 거 대비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강자인 화장품 브랜드들 대비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있었다는 거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괜찮아. 이게 가성비죠. 한국 K뷰티의 포지셔닝은 딱 그겁니다. 프리미엄이나 럭셔리는 안 팔려요, 아직은.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에 광고 태워. 인플루언서 통해서 노출 확대해. 그게 바이럴이에요. 그래서 속도, 가성비, 바이럴. 이 세 가지가 성공 방정식이라고 이제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글로 여태까지 왔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하잖아요. 모두 다, 너도 나도. 한국에 3만 개의 회사가 모두 다 똑같은 성공 방정식으로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성공 방정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속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왜냐면 화장품은 대부분의 OEM 공장을 통해서 똑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들만 존재할 뿐이지, 그리고 시차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차별화도 안 돼. 속도도 차이도 없어. 거의 실시간으로 카피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K뷰티 없어요. 네. 다 15불에서 25불 사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선택되는 거고, 바이럴은 다 인플루언서 써야 되고, 리테일 광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광고 태워야 되고, 그러면은 모두가 같은 키워드로 경쟁할 거잖아요. 비슷한 상품에 비슷한 가격에 같은 광고로만 싸움을 할 거잖아요, 인플루언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인플루언서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리테일 광고라고 하는 아마존 내에서 노출하는 광고 같은 경우도 금액이 계속 경쟁하잖아요. CPC 단가 경쟁을 하니까 이것도 계속 비딩을 해서 이 금액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광고비 올라가고 인플루언서비 올라가고 이러면은 열심히 뭐를 했는데 돈이 안 되네? 이런 문제가 그러네요. 생기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아니면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의 한국의 K뷰티 브랜드들 중에 대부분이 다 특정 나라의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아마존, 미국이면 아마존에서 잘 나가는 한국 상품만 찾아봐요. 그 제품을 빠르게 카피해서 내는 거죠. 더 가성비 있게. 더 가성비 있게. 네. 경쟁력. 아니면 한 끗만 다르게, 색깔만 좀 다르게, 아니면 성분 하나 추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바이럴 태우면 돼. 우리가 빠르게 많은 양을 광고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효율이 점점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선점 효과를 얻었던 그 속도, 가성비, 바이럴의 성공 방정식을 만든 메디큐브, 굿아이 글로벌, 아누아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거꾸로 본 시장에 진출하고 심지어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디큐브, 아누아, 달바, 굿아이 글로벌, 그러니까 조선미녀, 뷰티 오브 조선이죠. 이런 브랜드들은 브랜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조금씩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 대부분의 브랜드는 거의 브랜드로 소비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위험하죠. 언제든 대체될 수 있죠. 대체되지 않는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소비자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선반 안에서 다른 K뷰티랑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바꿔서 다른 상품이 비켜 이러면은 네. 더 마진을 많이 주는 상품이 오면 자리를 내어줘야죠. 네. 왜냐면 브랜드에 쌓인 게 없거든요.
다 휘발됐거든요.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거나 계속해서 단순 일시적 유행이 아니게 되려면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네. 이게 가야 된다. 네. 그 말씀 해주시죠. 네. 브랜드화라고 하셨잖아요. 브랜드화. 그러니까 브랜드화는 소비자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는 경험을 하겠지만 그 제품이 단순히 제품으로서만 존재하면 대체되기 쉽죠. 근데 이 제품에 어떤 브랜드가 생각하는 철학과 가치관, 스타일,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이게 브랜드랑 연결돼서 기억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호라고 하는 게 생기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팔면 끝이야 라고 하면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뭔가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과 브랜드도 인터랙션이 있어야 관계라는 게 생기고 관계라는 게 생겨야 지속성이 생기죠. 그게 아니면 그냥 거래 행위로만 국한되면 지속성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2만 원 주고 한번 사서 살 수 있지. 나 정당한 구매했어. 잘 샀어. 근데 그 브랜드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나는 한번 거래 행위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쟤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들지 않는 거죠. 그냥 물건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물건일 뿐이면 안 되는데. 원래 사람은 물건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저 화장품 나 감정적인 유대를 느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들하고 유대를 느끼겠죠. 느낀다면. 그러면 사람 냄새가 나는 브랜드가 돼야죠. 사람 냄새가 나려고 하면 생각도 있어야 되고 스타일도 있어야 되고 취향도 있어야죠. 기능만 있는 건 상품이죠. 무생물.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딩을 할 때 해외 시장의 소비자를 조사하려고 하면 너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 K 네. 알지?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잘 팔리니까 굳이 조사까지 해야 되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또 인종도 다양하고 지역도 땅도 넓은데 몇 명이나 어떻게 조사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막하네요. 그렇죠. 조사한다고 해도 다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은 조사하면은 뭐가 나오긴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컨셉추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화장품, 식품 이런 게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현지 소비자들의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화장품 하면 스킨케어 하면 연결되는 머릿속에 의미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필요를 느끼는 순간이나 사용 방법에서의 불편함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망을 찾는 걸 저희는 소비코드를 찾는 거라고 얘기하고. 소비코드.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컬처 코드하고 소비코드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소비코드. 먼저 소비코드란 무엇인가? 소비코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의미체계, 가치체계 이런 거다. 소비코드. 지갑을 열게 하는. 그렇죠. 지갑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마다 개똥철학이라고 다 뭐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있잖아요. 화장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저자극에 무해한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기능적인 어떤 것들이 중요해. 그러면 기능적인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보고 한국 소비자들은 기능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고리를 갖고 있지? 미국 사람들은 화장품이 기능적이라고 기대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야? 제약사가 만든 거 혹은 피부과에서 쓰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자연에서 뽑은 성분 아니면 어떤 분자 구조 안에서의 무슨 피부 지질 구조에 구성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내 피부에 기능적일 거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들을 찾는 거가 소비코드고요.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돼 있고, 근데 이것 중에서 특정 국가에서만 되게 강하게 보편성을 갖는 소비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야, 한국 소비자들은 다 성형한 것 같고 다 피부과 간 것 같아. 아니면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해? 이 잡티 하나 보이지 않아? 보통 그래서 한국 여자들의 피부를 글래스 스킨이라고 해요. 글래스 스킨. 유리알처럼 매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공 하나 안 보일 수가 있나? 그래서 그게 유행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모공 케어 제품이 엄청나게 유행한 거거든요. 한국 여자들처럼 그 매끈한 피부, 글래스, 유리알 같은 피부를 갖고 싶어 이런 건데, 도자기 피부 같은 거. 도자기도 일부 그 중에 하나인데 매끈한 걸 의미하니까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다 성형외과 다닌 것 같아. 얼굴 고친 것 같고 피부과 매일 다닐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조사에 50% 정도의 사람이 여성들이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았던 경험이 있대요. 50%가? 네네. 되게 많네요. 네. 적게는 30%도 있는데 네. 30에서 50% 정도가 있다고 해요. 뭐 성인 여성 대상 나이. 그렇죠. 성인. 네. 그랬을 때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내가 받았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관리를 받으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전 국민이. 피부과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펙트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품 위에 피부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피부과가 화장품 위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메디컬적인 가치 체계가 있는. 그거가 더 우위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컬처 코드예요. 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컬처 거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장품은 꾸준히 바르는 거지. 화장품을 바른다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거는 피부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한국인의 컬처 코드고 화장품과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컬처 코드는 특정 사회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의식 체계예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의 그 기후와 종교와 사회 문화 체제 안에서 같은 정보와 경험 체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비슷한 무슨 물건 대상에 대해서 비슷한 사고방식,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게 컬처 코드. 그게 컬처 코드죠. 소비 코드는? 소비 코드는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가치는 이거랑 연결돼 있고 이런 또 니즈는 이런 거랑 연결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문화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약간의 개별성들이 그룹의 개별성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세대 간의 차이도 존재하고 피부 타입별로도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은 없으니까 커피와 관련된 코드?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메가커피, 그다음에 컴포즈, 백다방 이런 노랭이 삼총사를 우리가 저가 커피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출퇴근길에 하나하나씩 들고 다니는 소비가 있어요. 저희가 카페인 충전이라고 하는 소비 코드가 있는 거예요. 카페인 충전. 근린 상권마다 이 세계 노랭이 삼총사들이 진출하면서 얘가 7, 8천 개까지 전국에 근린 상권까지. 그럼 카페인 충전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봤더니 10대들의 당 충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 충전. 당 충전. 당 충전이면 거기 뭐 라떼 같은 걸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엄청 단 음료들이 많습니다. 거기 안에? 네. 노랭이 삼총사를 가만히 보시면은 커피는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렇게 물통배너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 충전이라고 하는 소비 코드. 이거는 10대, 20대가 이 소비를 합니다. 노랭이 삼형제 이 카페 전체 시장의 소비 커피와 음료 소비의 어떤 것들을 보면 카페인 충전이라고 하는 소비 코드가 있고 하나는 당 충전이라고 하는 소비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 같은 경우에 왜 공차의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는 우리는 건강한 차 음료 문화를 전파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당 충전인 거예요. 그렇죠. 공차는 달달하잖아요. 맛있고. 당 충전에 이게 배도 차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딱 그 시장을 이 노랭이 삼형제가 차지한 거다. 그래서 공차가 직격탄을 먹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도 그냥 저가 커피숍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8,000개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근린상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근린상권으로 들어가면서는 애들의 들고 다니는 이 맛있는 디저트 시장 세계 브랜드가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저가 카페인 충전이라는 소비 코드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가져가거나 점심 식사 후에 충전용으로 가져가거나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 먹었던 맞습니다. 사실은 커피는 노동의 연료 같은 성격이 있고요. 이걸 소비 코드라고 합니다. 차는 시간 소비의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여유가 없을 때는 못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라고 얘기하고 티 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 일을 치열하게 하는 사회에서는 차가 커피한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자기 돌봄, 힐링,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이렇게 트렌드가 나타나니까 차 소비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차 지금 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근데 말차는 힐링이라기보다는 엄청 달게 먹거든요. 당 충전인가요? 당 충전입니다. 말차 그러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헬스 플레저인 거. 길티. 죄책감 없는
속세 맛? 컬처 코드는 그럼 뭔가요? 대표적인 컬처 코드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것들? 가장 큰 거는 지리 기후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리기후와 종교. 우리는 전혀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미국 중심 사고를 늘 해왔고 기독교 중심 사회로 더 전이가 됐었으니까 과거에는 불교고 이슬람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동남아나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기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도 아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에 모든 이슬람은 5번 기도를 해야 돼. 일상생활에. 힘든 일이네요. 매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남녀 불구. 만녀불구. 모든 사람. 여자도 마찬가지고. 5번을 하죠. 5번 해야 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해 뜨자마자 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해 지기 전에 또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중간 가운데 3번은 사회생활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다 말고 잠깐만 지금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타임이 있어요. 이슬람 쪽 사회에서는 모든 직장에 의무적으로 기도실을 배치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공항 정도 가면은 여기 기도실이 있네 이렇게 되지만 거기는 모든 직장에 기도실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를 하러 가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옛날에 태국기 내릴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각자가 5번 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각자가 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해라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교가 정한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이슬람 교도일수록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뷰티 쪽에는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왜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뭐 이렇게 빌잖아요. 그걸 하루에 5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맨날 씻어야 돼요. 청결 의식이 필요해요. 정말이요? 근데 목욕하는 건 아니에요. 손 닦고 발 닦고 머리 닦고 귀 닦고 눈 닦고 코, 입. 그러면 화장을 했다고 생각하면 5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메이크업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중동 시장도 크니까 우리가 진출해. 가자 이렇게 가자. 하는데 이슬람이 5번 씻는 걸 몰라. 그러면은 얘기는 맨날 이렇게 클렌징하고 다시 화장하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는 귀찮으면은 가볍게만 하고 다닐 거고 아니면 몇 시 이후로는 다시 안 할 거고 약속 없으면 귀찮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신실하게 할수록 어떤 상품이 뜨냐면 클렌징 티슈 있죠? 휴대용. 한 번에 싹 깨끗이 해주고. 그걸 간편 그걸 클렌징. 갖고- 그치. 왜냐면 금방 닦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가볍게 또 이거를 통보정 해야 되잖아. 한 방에 가볍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스킨케어.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파우치에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다 갖고 다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들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종교고 생활이잖아요. 그냥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내 친구도 그러고 그리고 시간 되면 다 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이상한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인종이 있잖아요. 화교나 이런 사람들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쟤는 기도하러 가. 회의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 이 시간에 나 놀 거야. 나도 일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쉬는 시간. 왜냐면 나 기도하러 가니까. 이게 그러면은 스킨케어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메이크업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선크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겠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모릅니다. 네일도 하면 안 돼요. 네일도 여기 다 해야 되잖아요. 손 닦을 때. 근데 네일이 투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일을 바르면 맨날 지워야 돼요. 기도 전에. 네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일을 한 것처럼 링으로 이렇게 끼는 상품이 있어요. 위에 이렇게 네일처럼 그렇게까지 해서 보이게. 매니큐어를 발라야 되는군 여자들이.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으니까 물이 투과가 되는 매니큐어예요. 뭐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물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얘를 지워야 되는 거니까. 안 지워도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물만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물이 닿으면 돼요. 투수성. 투수성. 그러니까 물이 침투해요. 그런데 보통의 메이크업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생리기간 때는 기도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염색도 하고 네일도 하고 화장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렇구나. 왜냐면 사회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너 왜 안 해? 나 그날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정성조사를 심층 인터뷰를 통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8명 모아놓고 얘기하는 건 발견할 수 없고요. 한두 명 딱 모아놓고 되게 심층적으로 물어봐야 종교적인 것은 알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당장 뷰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거기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금식하거든요. 물도 못 먹으면 안 돼요. 한 달.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금식이래? 그러면 죽을 텐데 물도 못 먹는데 어떡하지? 약간 간헐적 단식 같은 느낌인데. 비슷한데요.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못 먹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먹으면 안 돼요. 해가 딱 떠서 지는 시간까지는 금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가 있지 않은 시간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인간은 뭔가 욕구 불만이 쌓였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딱 지는 저녁 시간부터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엄청 먹어요.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에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화제예요. 아, 과식하니까. 과식하기 때문에 더부룩해 가서 위장약 먹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이게 빈속이니까 속쓰리지 말라고 위장약 먹고, 저녁에는 너무 과식을 하니까 소화제 수화물약을 먹고. 먹고. 그래서 두 개의 약이 엄청 팔립니다. 건기식은 수분 보충을 위한 건기식도 팔려요. 왜냐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물도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저녁에 다 모여서 먹어요. 대추야자부터 해서 엄청난 음식을 먹는데 우리 그냥 명절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음식 소비량이 쇼핑량이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음식 소비가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 그 돼. 금식의 기간. 아, 네. 라마단 금식이 가장 식품회사로서는 가장 대박 큰 대박 기간이네요. 기간인 거예요. 대박 기간. 전혀 몰랐던.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슬람이 현지에서 아니니까. 알아야 돼. 컬처 코드에. 우리는 그냥 이슬람이면 할랄 인증받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정부기관의 성격이고요. 정부기관이 이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보증해주는 정도고. 종교 말고는 또 기후 환경은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기후는 이제 햇볕과 물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생각하면 우리는 프랑스나 유럽, 서유럽 쪽 가면 노천 카페에 이렇게 사람들 딱 앉아가지고 커피 우아하게 마시고 있잖아요. 햇빛 쫙 보이면서. 그러면 야,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생존이거든요. 햇볕만 보이면 다 옷 벗고 일광욕 하잖아요. 근데 백인들 피부는 그 피부 자체가 일광욕을 충분히 못 해주면 피부에 곰팡이가 피거든요. 아.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가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 한국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햇빛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햇볕이 날 때마다 그걸 소비하는 거죠. 그런 시기면은 그 사람들한테 매번 선으로 이거를 다 가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소중한 햇볕을 가리라고 이런 생각이 나니까 선케어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유럽은 선케어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선스크린이나 선블럭만 있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선케어가 있어요. 애프터스키요? 그거 뭐예요? 애프터 선케어는 햇볕에 일광욕을 많이 하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이게 좀 타기도 하고 약간 좀 따갑잖아요. 안티프라기 그거 발라야 진정하는 네. 그래서 알로에 제품이 엄청 잘 팔려요. 태울 때 이쁘게 타라고 골고루 타고 화상 입지 말라고 오일 제품. 오일. 제품이 또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선케어 그러면 선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만 하고 다 가리고 그죠? 아줌마. 근데 저기는 선 블럭도 있고 선 스크린도 있고 그다음에 선 텐도 있고 그다음에 선 애프터 케어도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르네요. 카테고리 자체가. 기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해변가 가서 한국인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온몸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다 한국인 바닷가에서. 눈만.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햇빛이 부족하니까 네. 햇빛을 그때라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생각하고 하는데 햇빛이 넘쳐나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다 가리고 네.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주는 태양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호주가 선크림으로 엄청 유명해요. 호주는 원래 영국 쪽에서 죄수 보내고 나중에 식민을 해서 이걸 키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습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만 나오면 여기는 맨날 해가 나는데 맨날 이렇게 태양에 다 맞은 거예요. 영국에 햇빛이 없던 곳에서 간 사람들이 맨날 비 오는 곳에서 환경이 굴러갔더니 바뀌었는데도 그냥 그치. 습관대로 일광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연구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더니 막 집단적으로 피부암이 생긴 거죠. 여기에 자외선량과 저기에 자외선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너무 좋다 야 이 햇볕 어떻게 할까 그러고 이제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구의 50% 이상 나이가 먹으면 한 70%까지 피부암이 생겨요. 거기는 선크림 바르셔야 되겠네요. 거기는 그래서 선크림이 생존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러네요. 피부암 안 걸리고. 그거를 막는 거가. 그래서 호주는 선크림이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온몸에 바르는 선크림. 그러니까 그거는 얼굴만이 아니라. 한국은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이 잘 발달해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얼굴이 안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생존이니까 온몸에 발른. 선을 케어하는 시장이 엄청 발달하고 스파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컬처 코드에 의한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한국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들을 많이 도우셨는데 성공한 브랜드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시장을 개척하고 그것의 인기 상품이 되었는지 소비 코드, 컬처 코드와 연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시간이 됐지만 제일 크게 성공한 코드를 이용해서 제일 크게 성공한 사례는 하나는 이니스프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니스프리, 예. 네. 하나는 KTMG가 인도네시아에서 담배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아. 지금의 성과를 한국 담배. 이뤄냈는지. 네. 네네. 이니스프리는 그때 당시에도 한류 열풍이 있었을 때였나요? 2012년에 중국에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막 시작할 때. 한류가 막 이제 네, 나올- 일본 사람들에서 중국 사람들로 이렇게 바뀔 때. 아, 네네네. 그때 이제 중국과 일본이 다오이다오, 세타쿠 열도 분쟁이 있으면서 아,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엄청 몰려왔거든요. 일본에 가던 걸 한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의 한류가 시작된 거죠.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니스프리를 리브랜딩해서 크게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니스프리 엄청났었죠. 맞아요. 네. 한국인들의 친환경, 자연주의, 제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코드를 접목해서 한국에서 크게 성공을 시킨 거거든요. 이니스프리가 누군가의 시인의 시 구절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영국 예이츠의 시. 예이츠의 그거예요. 시에서 나왔던 네, 네. 걸스로 만들어서 했죠. 맞습니다. 그 이름도 만든 게 접니다. 네. 이니스프리라는 이름 만드신 거예요? 네, 1999년에 처음 세상에 나올 때 이름 작업을 참여를 했고 10년 동안 너무 안 되는 거를 보면서 계속 10년 동안 적자에 허덕였거든요. 잘 안 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가 저거를 언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정말 노래를 하다 보니까 리브랜딩을 요청이 이제 온 거죠. 아, 네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그리고 제주 이 세 가지의 코드를 접목해서 제품, 매장,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프로모션 이 모든 것들을 그 세 가지를 연결해서 풀어낸 거죠. 아, 소비자들이 저거 무늬만 된 자연주의야, 가짜 자연주의 이렇게 얘기하던 걸 이니스프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진짜 자연주의라고 느끼는 거야? 어떤 걸 보고 진짜 저 친환경은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까? 제주는 그냥 여행 가서 노는 그런 바다? 여름 휴양지 정도가 아니라 뭔가 깨끗하고 되게 좋은 자연으로서의 이미지 제주는 어떻게 연결시킬까? 라고 하는 걸 찾아서 소비자 머릿속에서 그거를 인스프리의 액션하고 다 연결한 거죠.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인스프리는 진짜 자연주의 같아. 진심이 통했네요. 진심이 통한 릴레이션십이 거죠. 되고. 공감이 되고 라퍼가 형성된 거죠. 브랜드가. 그러면서 마이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다 내 거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2010년, 11년에 크게 성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인스프리가. 그래서 옛날 10여 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처절히 실패하고 철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철수.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쓰라린 실패의 경험. 재도전이네요. 좀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우리 컨셉도 이제 명확하고 한국 시장에서도 크게 성공했어. 이 세 개 코드를 중국 시장에 가져가서 딱 띄우면 대박 나겠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양 대표님, 이 세 가지 코드로 중국 들어가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겠죠.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안 됩니다. 거기는 아마도 그 세 개의 코드가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통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합시다. 라고 해서 중국의 현지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자연주의요? 그거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어요? 그랬더니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네. 뭐 녹색? 뭐 이런 정도밖에는 뭐 좋다 안 좋다의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친환경은 어때요? 그랬더니 올림픽 때문에 정부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너는 그러면 친환경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뭘 할 거는 아닌데 그 정부가 하는 일인데? 라는 거죠. 야, 이것도 틀렸네. 그럼 제주도는 어때요? 제주는 어때요? 그러면 제주가 뭐예요? 제주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섬이에요? 어디에 있는 섬이에요? 한국에 있는 섬이고요. 분들 그 당시만 해도 많이들 제주도 오고 계시던데 내 주변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국 인구가 14억인데요. 몇백 명 갔다고 간 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9% 이상의 사람이 제주도를
가본 적도 없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제주도 안 통해, 친환경도 안 통해, 자연주의도 안 통해. 이거 어떻게 하지? 콘셉트를 중국을 위해서 다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주의의 맥락을 갖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서 봤더니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를 의미하는 샤오칭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인데 도시적인 게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도시적인 거지 농촌분들이 하는 건 자연주의가 아니죠. 네. 그들은 삶이죠. 자연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자연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원래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산 속에 사는 자연인이죠. 자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도시인들은 공원도 필요하고 숲도 필요하고 작은 공원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추종하게 되는, 나무가 많은 이제 플랜테리아 해놓은 공간들을 막 소비하고 뭔가 친환경 제품들을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건강한 삶, 더 나은 베러 웰빙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이미지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샤오칭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을. 칭신. 새롭고 작고 깨끗하고 새로운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그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하고 딱 맞네. 그리고 10대, 20대가 되게 좋아해. 아, 그러면 이거다. 친환경은 어떻게 하지? 친환경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되게 작은 재미있는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토마토 화분 같은 거를 이렇게 작은 모종에 나눠주고 너 책상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키워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이런 친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그거를 약간 화분을 DIY해서 만들 수도 있게끔 플래그십에 오면 그런 걸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친환경 놀이를 한 거예요. 화분 만드는 놀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도 친환경 놀이로 플레이 그린이죠.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줬고, 제주는 어떻게 풀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의 프로방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가본 사람은 없는데 낭만의 느낌이 뭔가 있죠. 프로방스 이게 끝도 없이 허브밭이 자연이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도 농촌이잖아요, 그냥. 제주도. 농촌에 그냥 허브밭이 조금씩 있는 거죠, 많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타지는 아니거든요. 프로방스가 실제 프로방스가 그런 게 아닌데, 사람 사는 곳인데 그거를 록식당이 엄청 잘 이용했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로망을 가진 것처럼 제주도가 중국 사람들한테 깨끗하고 그린그린한 상상의 섬처럼, 그래서 제주로의 환타지 여행하는 테마로 프로모션하자. 그리고 매장에서는 제주 환타지로 볼 수 있는 되게 드라마틱한 자연의 풍광을 비주얼로 자극을 주자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중국에 맞춰서 다시 구성한 거예요. 로컬라이제이션 한 거죠. 제품 딱 그 중국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 고민에 8개에 딱 맞춰서 8개 라인을 가지고 모든 제품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죠. 그러셨구나. 중국 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브랜드샵 비즈니스를 이니스프리가 성공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의 이 기업들이 컨셉처를 찾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중국 기업도 많이 왜냐면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뭔가의 브랜드 사업을 성공시켰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오는데, 소비재 시장, 화장품이나 푸드나 이런 곳에서 따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 격차가 줄었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된 것처럼 최근에는 한국뿐 아니라 되게 여러 나라 곳에 중국 드라마들 열풍이 불고 있어요. 중두도 네. 지금 유행이구나. 그러면 문화 콘텐츠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C팝은 없잖아요. C 아이돌은 아직 없어서 다행인데, 근데 콘텐츠가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어요. 그 자본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을 인수해서 글로벌로 나가는 시도들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은 갖고 있지 않은 글로벌 플랫폼을 4개나 갖고 있어요. 틱톡 이런 거? 그렇죠. 틱톡은 콘텐츠 플랫폼이잖아요. 글로벌한. 그건 중국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알리. 테무. 이게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쇼핑몰과 플랫폼과 물류망을 다 총괄한 거잖아요. 여기는 화장품도 들어가고 식품도 들어가죠. 모든 물건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더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쉬인이라고 하는 패션 플랫폼이죠. 이미 패션만 파는 게 아니라 화장품도 이 위에 올라타지고 있죠. 오늘 전 세계 플랫폼이 4개나 있는 거예요. 한국은 하나도 없는데, 남의 집에 빌려서 쓰고 있는데 걔네들은 자기 플랫폼을 갖고 자기 문화 콘텐츠를 혹은 상품을 펼칠 수 있는 그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불의 경쟁력만, 콘텐츠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확산력을 가질 수 있다. 담배를 말씀드리면 2010년대 초중반쯤에
우리도 글로벌 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우연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담배 공장을 샀어요. KTX가. 네. 아시아 생산기지 이렇게 해서 하나 사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샀으니까 뭔가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서 제품도 팔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어떤 브랜드와 브랜드를 넣어서 팔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도 진출해 있고 사람들도 다 있는데 언어도 안 되고 그 시장 자체도 유통만 이렇게 보고 다녀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이나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자. 인도네시아 시장은 이 담배 시장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코드로 담배를 소비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입됐죠. 소비자 조사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실제 그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장소들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이 그때도 이슬람이잖아요. 네, 이슬람. 술을 안 먹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놀 거 아니에요. 담배 피면서 술 안 먹으니까. 술이 없으면 담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카페든 공원이든 회사 휴게실이든 야외 어디서든 사람이 3, 4, 5 모이면 이렇게 토크를 할 거 아니에요. 수다를 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니 꺼내. 근데 그때 이렇게 피우는데 얘밖에 없으니까 계속 줄담배를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담배를 피우면 피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목이 아파요. 피울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직접 저희도 경험을 해봤더니 거기서 외산 담배는 화이트 담배라고 표현하거든요. 약간 백인 담배 같은 성격인데 수입 담배는 화이트 담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담배는 목이 아파서 피울 수가 없어. 독하니까. 그러니까 독하고 힘들어. 근데 실제 그 나라의 담배가 정향이라는 한방 원료를 넣은 크레텍 담배라는 아주 특색 있는 담배 메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한번 피잖아요. 엄청 독해요. 한국은 1ml 이렇게 타르려니 그러는데 그건 한 20ml, 30ml니까 엄청 독하네요. 네. 엄청 독한데 걔네들은 이게 독해서 못 피고 아파서 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치. 훨씬 독한데. 독한데.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봤더니 얘는 연달아 계속 몇 시간을 펴도 목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글쎄? 그런데? 그래서 차가지고 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화해. 그래서 여기를 약간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 통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그렇게 피다 보면은 되게 부드럽고 향기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얘가 한방 원료니까 몸에도 좀 덜 해로울 것 같아. 이 시장은 90% 이상이 다 크레텍 담배, 정향 담배를 피는 전 세계 이상한 유일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한국 담배를 갖다가 놔도 안 팔리는 거죠. 그럼 정향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향을 넣으세요. 정향 담배를 만드세요. 우리 차별성은 어떻게? 차별성보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담배 안에서 차별화를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이제 진입 티켓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레텍 담배를 기본으로 하고 S라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에세. 얇잖아요. 네. 얇은 거에 거기 캡슐 기술이 KTNG가 갖고 있는 글로벌 기술이에요. 얇은데 작은 캡슐을 넣어서 터뜨리면 과즙 같은 거, 맨솔 뭐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얘가 엄청 쓰단 말이에요. 크레텍 담배가. 그러니까 이 필터에 약간 옛날 사카린 맛 있죠? 엄청 강한 단맛이 이렇게 쪽 빨아들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을 넣어라. 그래서 근데 건강한 단맛은 과일의 단맛이 좋겠다. 과일 단맛을 거기 캡슐에 넣고 에세 브랜드로 통일해서 그 시장에 들어가고 대박이 난 거죠. 크레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보편적인 컬처 코드에 접목하고 차별점은 우리의 얇은 담배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딱 들어가서 젊은 애들 중심으로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지금은 KTNG의 글로벌 전체 매출과 한국의 매출을 글로벌 매출이 넘었거든요. 51%가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글로벌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됐어요. 한국도 맨바닥이던 시장에서 대단하시네요, 대표님. 컬처 코드와 소비 코드를 연결한 거죠. 그거 말고도 신제품 개발하는 걸로 연결한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유통 전략도 여러 시장의 코드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유통 전략, 브랜드 운영 전략, 제품 전략 이것들을 다 정해서 준 거죠. 브랜드 인문학자로 진화해 가고 있다라는 말이 거기서 딱 나오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종교하고 기후하고 관련된 흡연 문화, 사람들의 매개체로서 담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컬처 코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이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비용은 많이 쓰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저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야 나 좀 봐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K컬처 되게 좋아해. K 담배 갖다 주면 앞다퉈 필 피겠지? 거야. 필 수가 없대는데 목이 아파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근데 그 안에서의 우리의 차별점,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안하는 게 현지화의 되게 주요한 성공 방정식이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읽어보시면 좋은 책, 글로벌 브랜딩의 저자 양문성 대표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